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 세상에 굉장히 많이 겨,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요동이 대부분이 이 국가 권력 및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런 폭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어떤 그림자로 그리고 어떤 타격을 주는지 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큰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대항하기는 너무 무력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은 그이 삶을 어떻게 영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 하는 게 하나의 예, 저의 의도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강 작가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5.18하고 4.3 문학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은 참 영예로운 상이기도 하지만 그것 영예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공감해주는 세계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 좀 뿌듯함.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한강 작가가 저희들한테 또 어떤 의미에서 마중물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한강 작가가 한국에서 바라보는 5.18, 4.3 뭐 당연히 그건 중요한 문제있지만 이 5.18, 4.3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지만 아니면 조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지만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했는지 그러면은 그걸 좀 알면은 5.18, 4.3에 대한 그 저희들의 이해가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두께도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자기 생활에만 자기 삶에만 고수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좁아지고 엄청난 고통이 부분이 따른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도 자기 삶이나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만 그의 삶에만 꽂혀 있으면 결국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거기에서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젊고 건강해도 노사를 경험을 해야 되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들이 사는 삶이 좀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해지고 가슴도 좀 따뜻해지고 뭔가 이렇게 의욕적이 되고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련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에 제가 좋겠다는 게 이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을 이렇게 넓혀가면은 자기 삶이 좀 우선 편해지고 그리고 얼굴에도 좀 미소가 생길 수 있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기 임문세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신 동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또 바라보면 세상이 좀 달리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디아스포라
특히 그 제1조선인들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체험하고 그거를 이제 기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주제가 저희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특히 정치 역사에서 꼭 아킬레스건으로 나온 게 일본이죠. 일본은 어떻게 볼 건가, 일본하고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치 성향도 달라지고, 그리고 역사관도 달라지고, 뭐, 사람들 사이에 그게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질타하고 증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회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부터 쭉 그래왔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일본은 대부분이 이 경험적인 일본이라기보다는 정치 국면의 관계성 그리고 역사 위에서의 역사의 해석.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 호흡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추상화된 뭐 도식화된 한일 관계 가 거기에 나타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뭐 화도 냈다가 뭐 반대도 했다가 아니다고 뭐 했다가 막 자꾸 그러거든요. 물론 그런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수자가 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 메조리티의 그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소수자가 보는 눈은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잘 찍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다 하고 할 때, 뭐, GDP가 오르고 복지, 뭐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되겠지만은 소수자가 좀 편하게 깊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 좋은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질질 끌면서 일본의 소수자로서 그렇지만 또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는 다수자의 보통의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정말 틈새의 그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논할 때 제일 조선인들을 염두에 두면 그리고 일본이 또 한국을 논할 때 제일 조선인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시선을 거기 함께 한다면은 훨씬 더 다른 음, 시선도 그리고 다른 방침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그 히토스바시 대학에 특히 있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대동문화대학에도 그렇지만은 그 많은 제일 조선인 학생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도 학생 중에서도 그랬는데 에, 에, 상처를 물론 갖고 있고 의기소침한 학생도 있지만 굉장히 당차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따라서 집안 환경에 따라서 의견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디아스포라로서의 조선인의 경우에는 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제일 조선인은 없다. 다양한 다양한 층이 있고 세대에 따라서 다르고 여성하고도 여성, 남성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도 직업에 따라서도 다양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부분이 타자를 인식할 때 우리 생각하고 사유하는 건 되도록이면은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죠. 아주 좀 게으른 면이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그래서 그냥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 한국 사람은 이렇다, 뭐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제일조선인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다고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하면서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다양한 사례도 보고 그리고 그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잔 손탁이라는 그 미국에 돌아가셨지만 사회학자가 있었죠. 그래서 타자의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아마 그분이 세상 떠나기 후에 떠나기 직전인가 쓴 작품이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저희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책이었습니다. 텍스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분 책에서 나온 건데 소파에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면서 그걸 보면서 어, 나는 잘하지 않아서 너무 잘 됐어 하고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이 타인의 슬픔, 타인의 기쁨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는지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우리들한테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학문적인 그리고 지식으로만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정말 지성하고 감성, 어떤 영성이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연주돼야지 처음으로 비로소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선생님들하고 공감의 밤을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를 할까요? 화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보이, 보이실까요? 이게? 네, 네, 그러면 보입니다, 이게 선생님. 슬라이더 쇼로 하는 게 나으려나? 잠깐만요. 네, 괜찮을까요? 이게 잘 보일까요? 네, 인터넷 잘, 그게 좀 불안하다고 이렇게 나왔네. 네. 이게 제일 조선인의 5.18에서 네, 그래서 이게 부재와 허무의 페이소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부재는 자기가 거기 그 자리에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의한 허무는 굉장히 허탈감 근데 여기 페이소스로는 이렇게 뭐 타오른 열정이거든요. 근데 부재와 허무라는 게 그 허무 때문에 그 타버린 재처럼 꺼져갈 수도 있는데 제일 조선인은 5.18을 경험하면서 부재와 허물을 통해서 오히려 가슴속에 있는 어떤 것이 이렇게 타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분의 화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을 제가 선해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특히 5.18에 대해서 특히 작품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 그분들을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인들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체험하고 바라보고 기억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김시정 선생님이죠. 네. 1929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90, 95, 만으로 96, 지금도 나라에서 어, 작품을 쓰시면서 몸이 그렇게 계십니다. 정추월은 예, 잠깐만요. 정추월 씨는 사진이 없어요. 이분이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왜냐하면 이분은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문학 작품을 하고 노동자를 하면서 그리고 뭐 갖가지 노동을 하면서
문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나온 종추월 시인 시집의 그 표지인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시카고 대학의 일본학 연구자로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노마 필드라고. 그분의 천황이 죽어가는 나라에서라는 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나라. 네, 그 첫, 그분이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종철의 이 시를 봤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노마필드의 천황이 죽어가는 나라에서의 그만큼 큰 어, 충격을 준 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석출 씨, 그래서 자기가 그린 자화생인데 이분도 중학교가 아무튼 일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많은 그림을 5.18에 대해서 20년간 계속 그려왔어요. 그려와서 어, 올해 5월 달에 시민 광주 시민박물관인가 그림 그 시립박물관에서 이분의 전람회가 있어서 제가 좀 보러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기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일조선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일조선인 명사인데 동사라고 해서요. 김시정 선생님이나.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돼 있고 그리고 제의를 한다. 그게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는 그 굉장히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기층들이 뭐 다양해요. 어떤 데는 단층이 있고 어떤 데는 겹쳐져 있고 뭐 다양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없죠. 우리들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음, 것도 현재 사는 것도 그러고 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빨이 뻐덩니처럼 막 겹쳐 있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빨이 깨끗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뭐 겹쳐 있고 깨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이 다양하게 여러 지층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선인 사회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회예요. 근데 동아시아의 역사와 갈등이 그대로 투영된 예를 들어서 식민지, 냉전 체제 뭐 다 그것이 저희들도 그런 경험이 그런 역사와 갈등이 저희들의 삶에도 들어오겠지만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는 거죠. 제일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에. 그리고 그 역사의 그 들끓는 영광로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는 아니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꺼지지 않고 그걸 안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일 조선인의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통치, 냉장 체제, 그 조선 4.3의 기억, 그리고 남북 분단, 일본 사회의 차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와세다 대학 이성시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역사학자가 계세요. 지금은 정년을 하셨고 와세다 대학교의 부총장까지 하셨고 와세다 대학의 총장 후보이기도 하셨어요. 아주 굉장한 학자시죠. 근데 이분이 한국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온몸이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 기억들이 다 있어서 이제 와세다 대학의 대학 교수면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이제 안식년으로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네, 서울대학교 가서 1년간인가 2년간 계시면서 한국말도 더 배우시고 해가지고 계셨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울으셨대요. 서럽게. 왜냐면은 자기는 그때 50이 넘어서 가셨으니까 50년을 일본 식민지와 제국지의
그 저항을 하면서 반항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었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 하나도 잊어 생각하지도 않고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웃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회에 거기에 속하냐에서 그 역사와 갈등이 어느 정도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이정미라고 있어요, 가수. 근데 이분은 가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노래도 좀 들려주고 싶을 정도인데 저는 한번 그 수업 때 이분을 불러서 그 노래를 학생들한테 들려준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음대를 나오셨지만 그 폭송 가수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콘서트를 하면서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제주도의 4.3 희생자를 진원하고 통일과 평화를 노래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지금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일조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그 역사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주하게 된 거는 1910년대에서부터 이제 1937년에 일을 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부터 해방까지, 그리고 4.3 이후 1910년 37년까지는 대부분이 에, 일본에 건너갔죠. 건너갔고 그 다음에는 중일전쟁 1937년부터 해방까지에는 그 뭐 강제징용 뭐 이런 국가에 의해서 많이 끌려갔던 시기였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47년 이후에는 제주 4.3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제주도에서 오사카로 이주를 해왔 그래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 분단, 한일회담이 1965년에 있었는데 그때 국적을 한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식민지 시대 때 그냥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살 건지 해서 국적이 갈라진 게 아마 남북 분단의 그 아픔이 그대로 제일 조선인한테는 그대로 투영돼서 한국에서 아무리 뭐 국가적이라 그래도 국적은 되게 한국이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제일 조선인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적을 딴 사람도 있고 그냥 조선으로 한 사람도 있고 아예 국적을 안 하겠다고 무국적. 아까 김시정, 김석법 선생님 무국적이 국적을 그러니까 어디에 갈 수가 없죠. 해외에 나가기가 되게 힘들죠. 국적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뭐 일본으로 귀화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적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도 그렇죠. 다수자로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주어진 대로 별 생각 없이 국적을 그냥 선택이 되어지죠. 근데 제일조선인에게는 이 국적조차도 남북 분단, 식민지 시대, 뭐 냉전 체제 이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 과정에서 좀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조선인들의 국적을 보면 한국 국적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무국적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일본 국적. 근데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제일 조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제일 조선인들의 그림을 보면은 저 위에 보면 콩나물 심어가지고 그 있죠.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본 풍경인데 집에서도 그 메주콩으로 콩나물을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을 키우는 콩나물 파는 근데 이게 일본의 제일 조선인이 많이 사는 오사카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전부 그 애를 업고 다니고 이런 게 전부 제일 조선인들의 1930년대, 40년대 풍경을 그대로 일본에서 재현하면서 사는 풍경인데 이거는
제일 조선인 사진가 조지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부 이거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이 사진집이 이 작품입니다. 일단 보면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일 조선인이 있다. 세대 간에도 다르고 그리고 계층도 다르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분은 뭐 제일 조선인이라고 그래도 조금 다르겠죠. 뭐 굉장히 부자하고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이분 이야기도 언젠가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 오늘 제가 못하지만은 이분도 큐슈 쪽인가 어디에 굉장히 그 자기 집은 그리고 풍요롭지가 않은 집이죠. 제일 근데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할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손정이를 리아카에 태워 다녔다고 그렇게 근데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해서 소프트뱅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굉장히 달라요. 여성 남성들의 그 제일 조선들의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나중에 결론은 아니지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들었던 제일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많은 시선이 너무 안 됐다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파친코 제가 다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스토리를 대강 들으면 막 마지막에 다 너무 절망해서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조선인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씩씩하고 당차고요. 재밌고 그런 건 생명력도 막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저도 그렇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은 그게 좋은 건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는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예, 사실은 제일 조선인을 제가 만나본 경험한 결과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은 예, 그렇게 불쌍한 존재는 결코 아니고 굉장히 씩씩해요. 그러니까 틈새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씩씩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나중에 이야기가 되지만은 그, 제일 조선인의 어머니들은 욕도 잘하고요. 그리고 뭐, 당차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인하고 동경의 제일 조선인하고 또 좀 달라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사카는 거의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소속 소속감도 그, 그 문화 자체가 또 훨씬 농축된 그런 제일 조선인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 따라서 누구, 어떤 사람하고 결혼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조선인들은 일본사람하고 많이 결혼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일본사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일본, 일본인하고 결혼한 제일 조선인, 아니면 제일 조선인들끼리 하는 결혼, 아니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그런 가정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형태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제일 조선인들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다수자로 살면은 국적, 언어, 민족 이게 다 일치가 되죠. 삼위일체가 일치가 되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근대적인 새로운 근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 국민국가의 사상이고 사실은 민족, 국가, 언어 이거는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제일 조선인들이 쓰는 말 중에서 물론 조선어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극히 적습니다. 예, 제일 조선에서 건너온 제일 조선 1세들은 쓰겠지만 그분들은 거의 이제 세상을 많이 떴고 그리고 이카이노어라는 게 오사카에 제일 조선인이 많이 살았던 거 이카이노 그러니까 조선어하고 일본어하고 제주도 말하고 짬뽕이 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는
너무 이렇게 잘 골라진 언어가 아름답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쓰는 말들은 굉장히 들쑥날쑥 다양한 언어가 혼잡해서 쓰는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언어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영어도 저희들이 지금 영어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영어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영어도 300년, 40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합해져 가지고 짬뽕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언어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언어가 만나고 교류하면서 변해간다. 그래서 이카이노 언어 그 말의 그 대표적인 거죠. 조선어, 일본어 또 그중에서 제주도 말, 뭐 그리고 제일 조선어, 일본어, 뭐 일본어는 다양한 당연히 일본에서 사니까 많이 쓰게 되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조선인을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삐끗거림이 있어요. 일본 제일조선인들은 그렇겠죠? 그 틈새에서 사니까 그리고 약간 불편함이 있고 그 두려움 세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따라서 분노가 있고 의기소침한 이축감을 느끼는 제일조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축감이나 분노나 불편함, 뭐 두려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 페이소스가 돼서 삶을 개척하고 연구를 하고 글을 쓰고 글쓰기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 다수자에서 보면은 그 틈새에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삐끼덕거리는 불편함, 뭐 두려움, 분노, 이축 이런 것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 이 제일조선인들의 실질적인 삶, 실질적인 그 활동이 이게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인간이랑 참 생명력이 강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려는 생존의 본능이 있고 그 생존의 본능이 사실은 어, 인류 역사에서 이대한 업적을 남겨두고 이대한 음, 새로운 인식의 상을 열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조선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바다를 건너왔던, 그러니까 가난한 1900, 아까 제가 이주할 1910년부터 37년에 많이 왔던 제조선인들,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생활이 아주 생활고에 허덕여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냥 앉아서 그냥 굶고 힘든 것보다는 일단 어려움 속에서도 막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식구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왔고, 그 굉장한 저력이죠. 이거 자체가. 그리고 행동력이 이게 토대가 돼서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음,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그 일본사에서 생존해 온 강인한 생명력을 이번 제일조선인한테는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력을 나 이런 거를 오늘 선생님들한테 좀 강조한 이유가 제일조선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꽤 팽배해 있고 또 그 속에서 그 시선을 바라다 보면은 제일조선인들의 실체가 안 보인다는 게 좀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만약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수자로서 한국에 살지만 만약에 어디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저희 다들 또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자가 되면은 다수자들이 저 참 불쌍하다 안 됐다는 눈으로 보면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걸로 하면 그래서 그러면 위축되죠. 근데 그 속에서 뚫고 나오는 저력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라도 다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존경을 존엄 거기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물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를 다수자의 편안한 다수자의 사람들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분명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음, 그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 플러스 어, 그 다양한 생명력 그리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도 같이 보자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먼저 김시정 선생님 이야기 들어가서 김시정 선생님 이분은 그 광주 시편이라는 시를 이제 5.18이 되니까 썼어요. 한 3년간을 써가지고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김시정 선생님은 한국에서도 좀 알려졌고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알려지냐면은 일본 문학을 이 벽에 부딪혔을 때 김시정 선생님 같은 디아스포라의 문학을 하신 분들이 일본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하는 문해 평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수자가 만들어낸 벽, 다수자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것은 사실은 소수자의 역할이 꽤 있을 때 많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정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 문학계에 새로운 빛을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김시종은 이제 타자의 언어로 광주를 토해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타자의 언어라는 게 일본어죠. 일본어로 광주를 토해내서 3년간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시종은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호소미 카즈유키라는 굉장히 뛰어난 시인이면서 오사카 대학 교수고요. 뛰어난 문해 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디아스포라를 사는 김시종이라고 이하나미에서 어, 김시정 씨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을 저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 김시정은 이 호소미 카즈유키에 의하면은 탁월한 이단의 포스트 콜로니얼 디아스포라의 시인이라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디아스포라는 구약 성서에 나온 신명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 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죠. 지금 그래서 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 디아스포라를 연유를 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시종은 음, 호소미 카즈유키에 의하면은 김시종의 시의 세계는 하이니키 하이네하고 파울 체란 이 두 시인도 굉장히 아마 읽으시면 선생님이 읽으시면 좋은 시이고 많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인이고 우리의 감성도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이네하고 체란하고 비유를 하면서 김시정을 논어를 하고 있는데 예, 김시정은 이 두 시인과 살았던 지역이나 사용 언어는 다르지만 그 내성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폭력 앞에서의 시의 모습은 공통점이 있고 같이 공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이단의 포스트 콜로니얼 아주 이단의 시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김시종은 네, 일상을 조금 보면은 조선과 일본을 살아가고 제주도에서 이카이노로 이제 가는 건데 이분은 1929년 원산에서 태어나요. 원산에서 태어나지만 어머니 고향이 제주여서 제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942년 광주 사범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재학 중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은
일본이 영원히 조선을 지배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모범생일수록 일본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천황에 충실한 한국 선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수정 선생님이 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말 열심히 하고 한국말은 막 집에서는 사용을 했겠지만 쓰고 이런 거는 한국말 전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국 소년으로 아주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해방 후에 해방이 딱 되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뭐 자괴감이 뭐 엄청나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뭔가 근데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그 허탈감, 그 자괴감이 거의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가서 4.3에 이제 참여했다가 이제 1949년 5월에 일본으로 밀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청년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20살 때는 뭘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김시종 청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천황에 충성을 바치다가 해방돼 보니까 자기 이런 게 아니네 하고 너무 자괴감에 빠졌다가 정말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사회운동에 투신을 했다가 4.3에 참여를 했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다가 어, 이제 일본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게 됐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김시종은 일생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김시종 시인이 외아들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외아들이 이제 결국 잡혀서 그 사삼 때는 확실한 게 그건 나오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죠. 그래서 아마 거기 살았던 뭐 몇 분의 일은 정확하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뜨게 되고 살해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외아들에게 이제 일본으로 밀양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밀양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불러 가지고 그 서귀포의 어떤 바다 옆에서 아버지가 외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탁이다. 비록 죽더라도 내 눈이 닿은 곳에서는 죽지 말라고.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손에 돈을 건너주고 일본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20살 청년 여아들이 겪었던 그 가슴 아픈 건 어머니 아버지의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후에 얼마 시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전의 삶을 쭉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성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한참 몇십 년 후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성묘를 갈 수 있었다고. 그리고 부모님 그 묘 앞에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어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이 사삼으로 이렇게 일본에 가서 이거 얼마나 큰 각오를 하고 그 삶을 영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카이노라는 게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이카이노는 그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삼으로 많이 밀양을 해서 같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나라 자체가 그 일본말로 하면 돼지를 키웠던 마을이에요.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주 돼지를 길렀던 장소.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하수도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 음, 어떤 의미에서 약간 난장판?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예,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에 예, 부모를 두고 그리고 친지를 두고 친구를 두고 친구의 죽음을 뒤로 하고 와서 살죠. 이과에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죠. 콩나물도 해서 팔아서 하고 그리고 그 내장 있죠? 불고기 내장. 내장은 일본 사람이 안 먹습니다. 원래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는 육고기를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돼지나 소의 내장 뭐 같은 거를 안 먹죠. 거기 이제 메이지 시대가 돼서 이제 고기를 먹더라도 그거를 그 조선 사람들은 가져와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일본에 에 저기 불고기집 가면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일 조선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팔고 약간 일본 사람들한테 사기도 쳐보고 뭐 할 수도 있죠. 사기도 쳐보고 뭐 불법도 해보고 또 막걸리도 만들고 해서 정말 또 재밌게 그러는 그 사이에서 뭐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살면서 이카이노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도 만들고 우리 학교도 만들고 일본 사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문학도 그리고 문학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갔죠. 근데 그런 와중에 김시정이 이제 20대 왔다가 50대 김시정이 광주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귀포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그 제주도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떠나는 것에 대한 왠지 그 비굴함 같은 걸 느끼는 쭉 그분의 이제 그걸 이제 시로 표현을 하고 문학으로 표현을 하면서 살았고 그렇지만 그 가슴속에서 항상 국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항상 불타고 있었겠죠. 근데 예, 30년이 지나서 김시정은 광주를 알게 된 거예요. 광주. 네, 사실은 왜 광주를 이렇게 제일 조선인들이 알게 됐냐면은 선생님들은 아직 그때 태어나셨나요? 80년? 태어나시죠? 근데 태어나도 뭐 아기였겠죠? 그래가지고 전혀 모르셨죠. 네, 저희들 경우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해였는 났다고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그 외국 특파원들이 이 소식을 일본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일본 신문, 텔레비에서 영상을 막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조선인들이 훨씬 더 5.18을 빨리 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5.18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만은 여러 가지 뭐 북한이 뭐 사주를 했다는 등뭐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또 다 잊혀졌죠. 별로 기억이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 외국인 특파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일본의 잡지에서 세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 잡지에 TK생이라고 그걸 계속 연재하는 익명으로 연재하는 그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래서 그때 이제 김시정 선생님은 이제 광주하고 만나면서 항상 있었던 사삼하고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겹치게 돼서 이 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3년간 시집을 써서 그 3년간 1983년에 시집을 발간했는데 이제 그 후문을 보면은 어떤 기절이 있냐면 벌벌 떨며 말을 아꼈던 3년을 자기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는 있었으나 나는 있으나마나한 나의 말에 상복을 입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압살당한 자유광족을 조금씩이라도 토해내는 것이 일본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어로 이제 이분이 쓰시는데, 근데 그 문학 작품에서 어떤 언어로 문학 작품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이 김시종 시인은 그 전에도 계속 작품을 써지만은 아까 호소미라는 문해평론가의 이야기에 하면 김시종 시의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고 강주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기 들어가기 전인가? 어, 네, 그런데 여기 PPT에서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시종 시인은 그 일본어로 썼습니다. 그게 굉장히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어로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게서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김시종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소년에서 천황을 충비하는 소년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됐고 다시 4.3 그리고 뭐 굉장히 민족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일본에 대한 반발이 대단했는데 그런데도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엄청나게 있겠죠. 그래서 김시정 시인이 일본어로 쓸 때는 어떤 일본어를 쓰냐면 일본을 비틀어진 일본말 그리고 다시 변형시킨 일본말로 문학 작품을 함으로써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일본어를 복수한다. 굉장히 처절한 문학 작품을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일본어를 작품을 하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다르고 아마도 그냥 다수자로 사는 분들에게는 민족이나 국가나 언어가 이 갈등이나 이 고뇌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반발을 가지면서도 일본어로밖에 쓸 수 없는 언어적 어떤 의미에서 난민, 언어적 디아스포라의 고뇌가 있기에 오히려 굉장히 박진감 있는 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김석범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김석범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고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어도 잘 하세요. 쓰시고 저한테 편지 쓰고 계시다 한국어를 쓰시는데 근데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냥 실용적인 말이 아니라 언어가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차곡차곡 자기 몸속에 쌓여서 이 목적까지 와서 여기 목 있는데 편도성 있는 데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누르려 그래도 그게 막 밖으로 토해낼 이 일상을 보통 일본어로 하는 일본어로 사는 제조선인한테는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로서의 에, 조선 사람의 아주 투철하지만 언어하고는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보통 글은 쓸 수 있지만 문학 용어가 됐을 때는 그게 세부 하나하나에 전부 들어가서 여기까지 목적까지 와가지고 이것을 쏟아낼 때 그게 문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일본어가 일본어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 일본어를 다시 한번 비틀어지고 불편하게 하고 친절하지 않은 일본어를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일본어를 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넘을 수 있는 일본어기 때문에 뛰어난 문학 작품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라는 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김시종 시인은 시를 한번 읽고, 그래서 자기가 없었다는 거. 제주도에서도 부모님을 두고 떠나왔던 거. 그리고 5.18도 자기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있어야 됐는데, 일본에서 바라봤던 그 해안에 대한, 그 있어서,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바래지는 시간 속에서.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인은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만 있다. 내가 중략을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 언제나 없다. 광주는 진달래로 타오르는 우렁찬 피의 절규이다. 눈꺼풀 안쪽도 멍해질 때는 하얗다. 36년을 거듭하고서도 아직도 내가 50이 넘어서 5.18을 만드는 거죠. 저 멀리 내가 스쳐 지나갔던 거리에서만 시간은 활활 불꽃을 돋우며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예, 바래지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 없었다는 그 회한 그리고 죄책감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그런 시인이고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조선이 그래서 한강 작가가 참 좋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광주하고 사삼하고 같이 그거를 같은 문학 작품의 그 무대로 생각을 하셨던 게 예, 전참 날카로운 꼭 좋은 문학의 관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일조선인은 바로 이것이 제일조선인이 바로 사삼을 토대로 한 사삼이 항상 흘러가 있는 사삼이 깔려 있는 그런 두려움 회한 속에 5.18을 만났다. 그래서 훨씬 더그 5.18에 대해서 굉장히 예, 깊이 가슴을 때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저는 그냥 광주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한 광주에 있었으면서도 소식을 몰랐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그 후로도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규명이 잘 안 돼 있었죠. 그리고 너무나 많이 정치적인 이슈가 그것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정말 광주에 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김석범 선생, 김시정 선생님께서는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재에 대한 회한을 늘 안고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이 5.18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작품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추월 시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성이에요. 근데 세대도 조금 다릅니다. 1944년생이니까 약간 이거를 광주를 보는 눈이 다양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추월은 음, 한국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시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44년에 큐슈의 사가현에서 도 출신이고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 노동자 출신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누룩을 빚어서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밀주를 만들죠. 아버지는 항아리를 껴안고 술을 마셨고 항상 종초를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노동자였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제일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고 그런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어머니가 집에서 술을 만들고 뒷바라지를 하고 그래서 왜 어머니가 저러나 하고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큐슈 사가현에서는 별로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사카로 왔어요. 오사카에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이카이노 아까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와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정초월의 이제 언어와 감정을 보면은 사가 사투리 그냥 큐슈 쪽의 사투리를 이제 쓰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썼던 제주도 방어 그리고 또 이카이노에 와가지고 그것이 더 이제 이카이노로서 확립이 되면서 그런 언어적인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시종 시인은 이런
뭐 사가 사투리니 이카이노보다는 조선어, 뭐 제일 조선어 그리고 일본어로 비틀어진 일본어 그리고 불편한 일본어로 만들어서 시를 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리고 이거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 정추월은 이카이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 노동자하고 포장마차도 하고 스낵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공장 노동자일 때는 정말 그 책, 책상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인이지만. 그래서 화장실에서 많이 썼다고 해요. 화장실은 누구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좀 많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스낵바를 하면서 시를 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사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은 광주를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그 제일 조선인 여성들은 우선 인간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일단 인간으로 회복을 하자. 그러니까 여성이 인간으로 일단 가자. 그리고 이제 정주월은 자기 아이를 낳고 기르고 했기 때문에 어미로 아주 엄마보다는 저는 어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미로 강조를 끌어안는 그러한 감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 이분이 30대 중반 때 강조 항쟁을 조국에 텔레비를 보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산후조리로 안 됐는데 그걸 보고 엄청난 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분이 시를 쓰는데 그 인간을 돌려주라는 시인이 이 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집에서 보면은 작품 중에서 보면은 그때 그분의 말을 옮기면은 그때까지도 나는 본국의 민중과 동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였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도 한 번도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본국의 민중하고 같이 살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광주 민주항쟁을 보면서 굉장한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가 그러면서도 가지 못하고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분한 마음, 같은 장소에 살고 있었지만 난 틀림없이 예, 잠깐만요. 죽임을 당하는 쪽을 위해 자랑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 자신을 예측하고 이런 그날도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밥을 먹고 산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예, 눈물을 흘렸다. 어, 그때가 내 육체를 통과한 최초의 역사였다. 제일과 본국의 역사가 한 쌍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율이 민주항쟁이 정치율의 4명과 시세계에서 정치율 시인도 이 광주 민주항쟁이 시인 4명과 시에게 결정적인 변곡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대 여성의 노동자 출신의 정주월도 광주 민주항쟁이 굉장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요. 제일조선인의 그 여성하고 인간 선언을 좀 보면은 제일조선인의 여성과 인간 선언을 보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의 시인은 일본사의 차별과 인간이란 사실을 우선 남자에게 양보하지 하면 안 되었던 제일조선인 여성의 삶에서 출발한 당찬 인간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시가 문학 작품이 인간 선언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제일 조선인들의 씩씩함과 해악, 굉장히 이게 작품을 읽어보면요.
해악이 있고 블랙 유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음, 잠깐만요. 네, 여기 제가 보낸 글 레포트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떤 기절이 나오냐면은 그 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성.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성은 정말 따뜻하고 자비가 넘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조선인한테 모성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간을 돌려줘라는 그 작품 속에서 나온 소개된 어떤 제일조선인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조선인 남성들은 굉장히 그, 굉장히 가부장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이 히로뽕이니 뭐 저기 히로뽕도 하고 또 화투도 치고 맨날 그래가지고 아주 이를 갈았는데 아주 거기 진절머리를 썼는데 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음,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은 되게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죠. 고마웠다, 뭐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나 너희들 낳아서 손해봤다고 하고 떠나요.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블랙 유머가 있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그래서 해악이 있고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보면 남자 눈치를 별로 보지를 않고 남자들을 굉장히 당차게 연인들의 그 여성들 중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경험한 것 중에서 제가 한국말을 대학원 때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그 중년 여성이 한국말을 배우러 왔는데 제일 조선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왜 한국말을 이제 배우게 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가 교토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 일본에 온 지 50년이 넘어도 일본말을 하나도 안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누구든지 전부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알아듣고 말은 못해도 알아듣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할머니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뭐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할머니도 꽤 계세요.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쓰는 한국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러 오셨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주 당찬,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분이죠. 그런 게 제일 조선 여성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추월 시인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그 김시종 시인하고 조금 다른 게 에, 차한가 피한 영혼을 노래하고 우주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광주의 희생자들하고 함께할 수 없지만 전생으로 윤회해서 함께 하고 싶다. 그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온몸으로 광주를 끌어안고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끌어들여서 광주를 끌어안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스킬이 크고 어떤 의미에서 우주적이고 어, 영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약간 불교적인 불심도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내 윤회의 오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를 읽겠습니다. 내 목숨 오울의 광주와 합치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바라지 않으면 눈도 멀어. 그 반짝인 무참한 잔상. 해를 지나고 해를 겹쳐도 아직 선명한 오울의 기억에서 떨쳐내 버릴 수 없는 어머니가 있을까? 떨쳐서 버릴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마음의 탓인지 오울은 춥다. 마음의 탓인지 몸은 뜨겁다. 5월의 때 바로
겨울의 계절 바로 지금 내 사랑 아이가 만나 4살이 되었다. 막내 아들이 4살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던 그 생명하고 광주에서 죽어가는 청년들의 생명을 하고 이렇게 겹쳐 오버를 해가면서 이것에 대한 아픔, 부끄러움, 이거를 이 생에서는 못하더라도 전생에서 윤회로 강주를 끌어안겠다고 당차게 선언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말로 읽어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시인에 이어서 김석술이라는 화가 선생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